새벽 2시의 어둠이 집 안 구석구석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이 또각또각 시간을 새기는 소리만이 정막 속에서 유일한 숨결처럼 들려왔죠. 그런데 갑작스레 터져나온 웃음소리가 그 고요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얇은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잠을 깨우려는 의도가 담긴 것처럼 집안 공기를 진동시키며 퍼져나갔습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 나의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낡은 침대 시트가 등에 달라붙어 있는 걸 느끼며 맨발로 차가운 마룻바닥을 딛고 일어섰죠. 발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한기가 척추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서니 며느리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 사이사이로 들리는 속삭임과 가구가 삐걱거리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했죠. 욕실로 들어가 세면대에 두 손을 짚고 거울 속 내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희미한 달빛에 비친 얼굴은 그림자로 가득했고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 찬물을 받아 얼굴을 씻었지만 가슴 속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죠.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거울 속 자신과 눈을 마주했습니다. 이 집에서 난 아무도 아닌 존재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을 보내고 홀로 지켜온 이 공간에서 이제 자신은 그저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죠. 욕실 문 밖으로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집의 새로운 주인이 누구인지를 선언하듯이 말이죠. 욕실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타일의 감촉이 등줄기를 타고 전해졌고 그 차가움이 오히려 현실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이렇게 날카롭게 들리기 시작한 것이, 아들이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기 시작한 것이, 이 집에서 자신의 존재가 희미해지기 시작한 것이, 복도로 나와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싱크대 위 물컵을 집어들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죠. 찬물을 한 모금 삼키니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그 차가움이 가슴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길엔 가로등 불빛만이 쓸쓸하게 서 있었고 그 불빛 아래 고양이 한 마리가 소리 없이 지나갔습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벽 너머의 소음은 이제 조금 잦아들었지만 그 여운은 여전히 공기 중에 떠돌고 있었죠.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그 숨결 속에 담긴 한숨이 어둠 속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새벽의 정적이 다시 찾아왔지만 이미 깨어버린 잠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베개에 머리를 묶고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엔 온갖 생각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이 집에서의 자신의 위치,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이런 밤들에 대한 두려움까지 모든 것이 뒤엉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창밖에서 새벽 첫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마치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들려왔죠.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젖히자 희뿌연 새벽의 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멀리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고 그 희미한 빛 속에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하루가 어제와 다를 게 무엇일까요? 또다시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을 마주해야 하고 아들의 무관심한 태도를 견뎌야 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창틀에 손을 얹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이 창문에 하얗게 서려
금세 사라져갔죠. 마치 자신의 존재처럼 희미하게 남았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나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죠. 구수한 된장 냄새가 부엌 안을 가득 채웠고 물을 썰어 넣을 때마다 도마 위에서 또각또각 소리가 났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 풍경이었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그 평온함을 깨뜨렸습니다. 여보, 오늘 친정엄마 오신대. 점심 같이 먹기로 했어. 며느리의 목소리는 마치 이 집의 안주인이 자신인 것처럼 당당했습니다. 나의 허락을 구하는 것도 의견을 묻는 것도 없었죠. 그저 통보하듯 말할 뿐이었습니다. 나는 국자를 든 채 잠시 멈춰 섰다가 다시 찌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지만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죠. 식탁에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거실에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크게 울려 퍼질 뿐이었죠. 나는 혼자 밥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지만 목구멍으로 넘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 이렇게 쓸쓸한 것인지 새삼 느껴졌죠. 점심시간이 되자 정말로 며느리의 친정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들려오는 반가운 인사소리에 나는 방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죠. 며느리가 친정어머니를 맞이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다정함 그 자체였습니다. 팔짱을 끼고 거실로 안내하며 연신 웃음꽃을 피웠죠.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문득 자신이 이 집에서 얼마나 소외되어 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제가 맛있는 거 준비했어요. 며느리가 친정어머니에게 하는 그 말투는 나에게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부드럽고 다정한 그 목소리가 오히려 가시처럼 마음에 박혔죠. 나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벽을 뚫고 들어왔고 그 소리 하나하나가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도 며느리와 친정어머니의 수다는 계속되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로 말이죠. 마치 온 동네에 자신들의 행복을 과시하듯이 커튼도 걷어올린 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방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집이 정말 자신의 집인지 아니면 자신이 이방인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죠. 저녁이 되어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나는 현관 소리를 듣고 방문을 열었죠. 아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소외감을 느꼈는지 털어놓고 싶었죠. 하지만 아들은 나를 보자마자 피곤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좀 피곤해서요. 나중에 얘기해요. 그 짧은 한마디에 나의 입은 닫혔습니다. 아들은 거실로 가서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며느리가 친정어머니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아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번지는 미소가 낯설게 느껴졌죠. 엄마, 왜 거기 서 계세요? 뒤늦게 나를 발견한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엔 귀찮음이 묻어 있었죠.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거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우리가 좀 이해해드려야 해. 그 말에 아들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 서로 이해하며 살면 되잖아. 서로 이해하며 산다는 그 말 속에는 나의 감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젊은 부부의 편의만이 있을 뿐이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의 무늬가 흐릿하게 보였다가 선명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끼며 고개를 돌렸죠.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저녁 공기가 차갑게 식어갔죠. 나는 이불을 끌어당겨 목까지 덮었습니다.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도 몸도 모두 얼어붙는 것 같았죠.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사라진 것인지도 모릅니다. 밤이 깊어가며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도 마음은 쉽게 잠들지 못했죠. 며느리의 대담한 행동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큰 소리로 웃던 모습, 커튼도 걷은 채 마치 이 집의 주인인 양 행동하던 모습들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아들의 모습까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며느리는 또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무시할까요? 아들은 또 어떤 핑계로 자신의 말을 외면할까요?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고 긴 밤은 더욱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나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향했죠. 복도를 걷는 발걸음을 최대한 조심스럽게 옮겼지만 낡은 마룻바닥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부엌에 도착해 냉장고 문을 열려는 순간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손이 멈췄습니다. 정말 못 참겠어. 어머님은 그냥 우리한테 귀찮은 존재야.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이 칼날처럼 나의 가슴을 파고들었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냉장고 손잡이를 잡은 채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이어지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며느리를 타이르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엄만데 좀 참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 더 늙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거나 아니면 이 세상을 떠나기를 기다린다는 뜻이었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넘게 키운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 매일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뭐 하나 마음대로 못하게 하잖아. 며느리의 불평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며느리의 행동을 제지한 적이 없었죠. 오히려 불편함을 감수하며 참아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시로 느껴졌다니 자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부담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조용히 냉장고에서 손을 뗐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었던 갈증도 잊은 채 발걸음을 돌렸죠. 복도를 걸어 방으로 돌아오는 그 짧은 거리가 한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을 때 비로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멈출 수 없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죠.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그동안 품고 있던 희망이, 아들에 대한 믿음이, 이 집에서의 자신의 자리에 대한 환상이 모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그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들리게 한 것이었죠. 자신에게 들으라고, 알아서 나가라고 하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이 집에서 살아온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혼 시절 남편과 함께 이 집을 마련했을 때의 기쁨, 아이들을 낳고 키우며 느꼈던 행복, 남편이 떠난 후 홀로 지켜온 외로움까지 그 모든 시간이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이 밝았지만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할 기력이 없었죠. 부엌에서 며느리가 무언가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곧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나간 것이었죠.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죠. 밤새 흘린 눈물 때문에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더욱 초췌해 보였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불쌍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거실로 나가보니 식탁 위엔 며느리가 먹다 남긴 빵 조각과 커피 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내가 치웠을 테지만 오늘은 그럴 마음이 들지 않았죠. 그냥 그대로 두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리만 울려 퍼질 뿐이었죠. 문득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만 해도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도 환하게 웃고 있었고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밝은 표정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행복이 모두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진 속 자신의 미소가 너무나 순진해 보여서 씁쓸했습니다. 오후가 되어도 나는 방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점심도 거른 채 침대에 누워 있었죠. 배가 고팠지만 무언가를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대로 사라져버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며느리의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귀찮은 존재라는 그 단어가 가슴에 못처럼 박혀 있었죠. 저녁이 되어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대화 소리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했습니다. 마치 어젯밤의 대화가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었죠. 나는 그런 그들의 태도에 더욱 상처받았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들의 무심함이 더욱 아팠습니다. 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집을 떠나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참고 살아야 할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막막할 뿐이었죠. 며느리의 그 말은 단순한 생활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인 자극이었고 무시였고 이 집에서 나가라는 암시였습니다. 그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었죠. 며칠이 지났지만 나의 마음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죠.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처진 눈꺼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 모든 것이 자신이 늙었다는 증거였고 더 이상 이 집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표시처럼 보였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 관절마다 튀어나온 마디들이 유독 도드라져 보였죠. 젊었을 때는 곱고 보드라웠던 그 손으로 아이들을 먹이고 남편의 옷을 다리고 이 집을 가꾸어 왔는데 이제는 그저 늙고 보기 싫은 손이 되어버렸습니다. 접시를 놓치고 떨어뜨릴 뻔한 순간 나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실을 지나가다 며느리와 마주쳤습니다. 며느리는 화장을 곱게 하고 예쁜 옷을 입고 있었죠. 젊음이 주는 생기가 온몸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자신은 낡은 옷에 헝클어진 머리로 초라하기 그지없었죠. 며느리가 자신을 흘끗 쳐다보고 지나가는 그 시선에서 나는 경멸을 읽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자신의 피해의식일지도 모르지만 그 순간 느낀 수치심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경로당 안 가세요? 아들이 신문을 보며 무심하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나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되었죠. 경로당, 늙은이들이나 가는 곳. 자신을 그저 노인네로 규정짓는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나는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자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누군가의 엄마도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자신만의 가정을 꾸렸고 어머니보다는 아내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자신은 무엇일까요? 그저 이 집에 얹혀 사는 노인네일 뿐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만든 모든 것에 대한 분노였죠. 세월에 대한 분노, 자신을 무시하는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렇게 초라해진 자신에 대한 분노까지. 그 모든 감정이 뒤엉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나는 베개를 움켜쥐고 소리 없이 울분을 삼켰습니다. 욕실로 들어가 욕조에 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욕조를 채워가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죠. 옷을 벗고 거울을 봤을 때 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진 살, 주름진 피부, 구분 등 그것이 자신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름답지도 젊지도 않은 그저 늙어버린 몸뚱이였죠. 욕조에 몸을 담그자 뜨거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 따뜻함 속에서도 마음은 차가웠죠. 눈을 감고 물속에 깊이 몸을 담갔습니다. 귀까지 물에 잠기자 세상의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물속에 가라앉아 버리면 어떨까?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날 텐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말로 죽고 싶다는 생각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더 이상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귀찮은 존재로, 늙은이로,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물속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욕조 가장자리를 붙잡았죠. 그때 갑자기 경로당에서 만난 노신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경로당에 갔을 때 자신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던 그 사람이었죠. 오늘도 곱게 차려입으셨네요 라고 말하며 따뜻하게 웃어주던 그 눈빛이 생각났습니다. 그 순간 자신을 한 사람의 여성으로 존재 자체로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욕조에서 나와 몸을 닦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죽음을 생각했던 그 순간과 노신사를 떠올렸던 그 순간 사이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죠. 아직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새로운 감정이었습니다. 목욕 가운을 입고 방으로 돌아온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에 입던 옷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한 벌씩 꺼내 들여다보며 그때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직 젊었을 때 남편과 데이트하러 가면서 입었던 원피스도 있었고 아들 입학식 때 입었던 정장도 있었습니다. 그 옷들이 품고 있는 추억이 아득하게 느껴졌죠.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저물어가는 해처럼 자신의 인생도 저물어가고 있었지만 아직 완전히 어둠에 잠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노신사의 따뜻한 미소가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그 일기장에 떨리는 손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죠. 오늘 느꼈던 감정들,
죽음을 생각했던 순간, 그리고 노신사를 떠올렸던 순간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글을 쓰는 동안 눈물이 몇 번이나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위한 작은 위로였으니까요. 경로당으로 가는 길은 따뜻한 봄날처럼 포근했습니다. 며칠 만에 단정하게 차려입고 외출했죠. 낡은 코트 대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연보라색 카디건을 꺼내 입었고 머리도 가지런히 빗어 핀으로 고정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옅은 립스틱을 바르는 손이 살짝 떨렸지만 입가엔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경로당 입구에 들어서자 익숙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난로 주변에 둘러앉은 노인들의 웃음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죠. 그리고 그곳에 며칠 전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던 노신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그가 먼저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콩닥거리는 걸 느꼈죠. 마치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일찍 나오셨네요. 노신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나는 그의 옆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죠. 가까이서 보니 노신사의 눈과 주름 사이로 온화함이 묻어났습니다. 흰 머리가 단정하게 빗겨져 있었고 깨끗하게 다린 셔츠에서 은은한 비누 향이 났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가꾸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존경스러웠죠. 차 한잔 하실래요? 제가 보이차를 좀 가져왔는데. 노신사가 보온병에서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따뜻한 찻잔을 감싸 쥔 나의 손에 온기가 전해졌죠. 차를 한 모금 마시니 구수한 향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함이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노신사와 나누는 대화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적인 것들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친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노신사는 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가끔 재치 있는 농담으로 웃음을 선사했죠. 함께 경로당 근처 공원을 산책할 때면 노신사는 항상 나의 걸음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쉴 때는 따뜻한 햇살 아래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죠. 사실 저도 자식들한테 소외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다들 바쁘다고 하니까요. 노신사의 고백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위안이 되었죠.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이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노신사가 조심스럽게 나의 손등을 쓰다듬을 때 그 따뜻한 손길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노신사가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제가 아는 조그만 음악회가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를 설렘이었죠. 집에 돌아와서도 그 기분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옷장을 열어 뭘 입을지 고민하고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대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이 우스우면서도 행복했죠.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며느리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또다시 시끄러운 소음이 시작된 것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나는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는 대신 거울 앞에 앉아 크림을 바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수동적으로 살아왔는지 깨달았죠. 항상 참고 양보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게 해줄 거야. 그 결심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었죠. 더 이상 투명 인간처럼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귀찮은 존재가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노신사와 함께 있을 때 느꼈던 그 따뜻함과 존중받는 기분을 이 집에서도 느끼고 싶었습니다.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하고 소음으로 괴롭혔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도 당당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유치한 보복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찾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노신사와의 만남은 그 시작점이었죠.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나는 수첩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노신사와 함께 시장에 가기로 했죠. 같이 장을 보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소소한 일상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를 이 집으로 초대할 것입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있는 시간에 말이죠. 잠들기 전 나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자신도 아직 사랑받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었죠. 남색 원피스가 몸에 잘 맞았고 진주 브로치가 가슴께에서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노신사와 함께 간 음악회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오래된 가곡들이 울려 퍼질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고 노신사가 살며시 잡아준 손의 온기가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노신사가 팔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팔에 손을 얹었죠. 그렇게 팔짱을 끼고 걷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연인 같았습니다. 골목길을 돌아 집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이었죠. 현관문 앞에 다다랐을 때 노신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현관문에 손을 올렸죠. 순간 무언가가 단단하게 결심되었습니다. 문을 열지 않고 다시 노신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차 한잔하고 가시겠어요? 노신사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그를 안으로 안내했죠. 거실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물컵을 들고 있던 며느리는 내가 낯선 남자와 함께 들어오는 것을 보고 동작을 멈췄습니다. 컵을 든 손이 공중에 머문 채 굳어버렸죠. 나는 태연하게 노신사의 코트를 받아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향해 짧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죠. 우리도 좀 시끄러울 거야. 그 한마디가 거실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졌고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기를 반복했죠. 안방에서 나온 아들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멈칫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던 것 같았지만 나는 이미 노신사를 부엌으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제가 차를 내올게요. 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위축되거나 조심스럽지 않았죠. 자신의 집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당당한 주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노신사는 의자에 앉아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들과 며느리는 할 말을 잃은 채 서 있었죠. 나는 찬물을 끓이며 느긋하게 움직였습니다. 찻잔을 꺼내고 다과를 준비하는 손길이 여유로웠죠. 그동안 부엌에서 항상 조심스럽게 눈치 보며 움직였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이 공간은 자신의 공간이었고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노신사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거실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큰 소리로 텔레비전을 보거나 수다를 떨었을 며느리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아들도 어정쩡하게 서 있다가 따라 들어갔죠. 처음으로 이 집에서 내가 중심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노신사와의 대화는 자연스럽고 편안했습니다. 음악회에서 들었던 곡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옛 추억을 나누며 조용히 웃었죠. 그 웃음소리가 집안에 부드럽게 퍼져나갔습니다. 벽 너머로 며느리가 움직이는 기척이 들렸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노신사가 일어섰습니다. 늦었네요.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나는 그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신발을 신는 노신사의 뒷모습이 든든해 보였죠. 문을 열어주며 내가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신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인사했죠. 문이 닫히고 나서도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벅차올랐습니다. 오늘 자신이 한 일이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너무나 통쾌했죠. 거실로 돌아오니 아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표정이었지만 나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친구야. 앞으로도 가끔 올 거야. 단호한 그 말에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찻잔을 정리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죠. 오랜만에 느끼는 해방감이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숨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온몸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며느리의 시끄러운 웃음소리도 큰 소리로 틀어놓던 텔레비전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의 승리가 작은 것일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분명 시작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되찾는 첫걸음이었죠.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부엌에서 나는 여유롭게 차를 우려내고 있었죠. 예전처럼 조심스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찻잔이 부딪히는 소리도 물 끓는 소리도 자연스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다가 나와 눈이 마주치자 서둘러 시선을 돌렸죠. 커피 좀 마시려고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비켜주었죠. 커피를 내리는 며느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부엌을 차지하고 큰 소리로 전화하거나 노래를 흥얼거렸을 텐데 이제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거실을 지나가던 나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예전에는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지만 이제는 거실도 자신의 공간이었죠. 며느리가 텔레비전을 보려다가 나를 발견하고는 소리를 낮췄습니다. 리모컨을 든 손이 어정쩡하게 멈춰 있었죠. 나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봐도 돼. 나는 신문 보고 있으니까. 그 말에 며느리는 더욱 당황한 듯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볼륨을 평소의 절반도 안 되게 낮춰놓았죠. 예전처럼 큰 소리로 웃거나 떠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있는 것을 의식하며 자주 힐끔거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텔레비전을 끄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오후가 되자 노신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는 거실에서 당당하게 전화를 받았죠. 다정한 목소리로 안부를 묻고 다음 만남을 약속하는 대화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안방에서 나온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멈칫했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아들과 눈이 마주쳤을 때 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극장 가기로 했어. 아들은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죠. 나는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옷들을 하나씩 꺼내 침대 위에 펼쳐놓았죠.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하는 그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저녁 무렵 나는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얇게 펴바르고 연한 핑크빛 립스틱을 발랐죠. 눈썹도 가지런히 그려 넣었습니다. 오래전에 사두고 쓰지 않던 화장품들이 다시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생기 있어 보여서 만족스러웠죠. 어머님, 어디 가세요? 방문 밖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퉁명스럽게 물었을 텐데 지금은 조심스러운 어조였죠. 나는 거울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친구 만나러. 늦지 않게 올게. 며느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예전에는 나의 외출 따위는 관심도 없었는데 이제는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었죠. 마지막으로 거울을 확인하고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현관을 나서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날 밤 노신사와 함께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서 와인을 한 잔씩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눴죠. 노신사는 나의 달라진 모습을 알아차렸는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요즘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그 말에 나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정말로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표정이 달라진 것을 느꼈거든요. 움츠러들고 주눅 들어 있던 모습 대신 당당하고 여유로운 표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화장을 해서가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변화였죠. 집에 돌아왔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나와 있었는데 나를 기다린 것 같았죠. 하지만 그저 가볍게 인사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무언가 말하려는 기척이 있었지만 이미 방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모습, 아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 그리고 자신이 당당하게 외출하고 돌아오는 모습까지. 이 모든 변화가 불과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니 믿기지 않았죠.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서 새로 산 원피스를 꺼내 옷장에 걸었습니다. 연한 하늘색 원피스는 봄날처럼 산뜻했죠. 내일은 이 옷을 입고 노신사와 공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했다고 하니 참 아름다울 것 같았습니다. 옷장 문을 닫으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집에서 숨어 지내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방문을 닫고 있을 필요도, 숨을 죽이고 있을 필요도 없었죠. 오히려 며느리가 방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추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가 통쾌하면서도 어딘가 씁쓸했지만 이것이 자신이 되찾은 자리였습니다.